오늘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 1분 아니 30초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른손을 들어 가슴 왼편을 살짝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둥둥둥둥 깊게 울리는 이 박동은 단순한 근육의 수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움직이는 소리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증표입니다. 주먹만 한 이 심장은 마치 한순간도 쉬지 않는 지휘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첫 숨을 쉰 그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기관은 뜨거운 피를 온몸에 밀어내며 우리의 손발을 덮이고 뇌를 적셔 생각하고 걷고 손줄을 안고 세상의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평생을 묵묵히 일해온 이 심장이 지금도 잘 버텨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중장년 어르신들, 특히 50살, 60살이 넘으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다. 이 심장이 갑자기 멈출까봐 무섭다. 혈관이 막혀서 쓰러질까봐, 반신불수가 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겁이 난다. 저 김준호는 이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진료실에서도, 대전에서 진행한 건강 강의에서도 저는 매일같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고 피를 뽑고 의사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내밀며 거기에 찍힌 화살표를 가리키며 말하죠. 어르신 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LDL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혈관에 이미 플라크가 생겼습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고기 줄이셔야 해요. 앞으로는 토끼처럼 채소만 드세요. 여러분은 그 말에 겁이 나서 집에 돌아가 고기를 끊고 기름도 끊고 매일같이 배추만 삶아 드시며 위에 뜨는 기름 한 방울조차 죄악처럼 걷어내십니다. 약은 밥처럼 챙겨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제발 눈을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사는 환자들. 그들의 몸은 정말 건강을 되찾았나요? 그들의 손과 발은 점점 더 차가워지지 않던가요? 얼굴빛은 점점 칙칙해지고 마치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낀 듯 하지 않던가요? 기억력은 흐려지고 반응도 느려지지 않던가요? 심지어는 그렇게 약으로 무장하고 고기를 끊고 소금기름 다 줄인 사람들 중에서조차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처럼 다루는 이 의료체계 안에서 혈관은 수도관처럼 다뤄지고 문제는 단지 기름이 많아서 막힌 것이라며 기름을 빼고 화학약으로 씻어내라고만 합니다. 이건 생명을 대하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김준호 한의사는 늘 말합니다. 우리 한의학은 숫자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봅니다. 몸속에 온기가 흐르고 숨결이 살아있어야 그게 진짜 생명이지요. 여러분께 아주 쉬운 물리학 원리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겨울의 강물이 왜 얼까요? 물이 더러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집주방의 배수관에서 돼지 기름이 굳고 막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름이 원래 단단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요. 배관 안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물속에서 얼음이 생기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뜨겁게 끓는 냄비 안에서 기름이 굳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약간의 콜레스테롤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심장이
약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몸 안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기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은 냉동고처럼 되어버려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굳어지며 이른바 플라크나 혈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혈관을 막는 그 덩어리를 지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응체된 한기 혹은 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양방에서는 찬 성질의 약을 처방하고 고기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 결과 기운은 더 빠져나가고 몸 안의 온기는 더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불길 속에서 나뭇가지를 빼버리는 일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명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건강의 함정에서 구해내고자 합니다. 오늘 김준호 한의사가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사실 여러분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오해받아 왔고 일부 의사들에겐 발병을 유발하는 곡이라며 멀리 하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기는 육류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기운을 지닌 진양지물이며 막힌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이 다시 힘차게 고동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최고의 천연보약, 바로 그것이 거위고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 강의는 만자가 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한의학의 신법과 음양기혈의 이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고생만 해온 이 심장이 앞으로 20년 더 튼튼히 뛸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굳고 탁해진 혈관이 다시 맑고 부드럽게 흐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핸드폰 소리를 크게 키우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거위고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김준호 한의사는 반드시 여러분 식탁 위에 위험 요소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거위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데 다 똑같은 고기 아니에요. 어차피 단백질이면 다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영양학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만물의 기운이 있고 음식에도 성질이 있으며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그 식재료가 지닌 기와 성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동기상응의 원리입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보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수육보쌈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인가요? 하루 종일 눕고 먹고를 반복하며 축사바닥에서 뒹구는 동물입니다. 성질은 무겁고 둔하며 고기는 끈적하고 기름지죠. 특히 요즘 양돈장에서 키우는 돼지는 몇 달 만에 출하됩니다. 성장 촉진제와 사료로 억지로 불린 살입니다. 이 돼지고기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갈비찜이나 족발 같은 요리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위에 하얗고 단단한 기름층이 두껍게 뜨죠. 그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이 죽은 기름이 나이 들어 기운이 약해진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 기름이 혈관 안에서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눌러붙어 떼어내지도 못하고 혈관 내벽에 엉겨붙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동맥경화이고 한의학에서는 담슴내조라 부릅니다. 손발이 찬 중장년층 혀에 설태가 끼고 맥이 약한 분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은 더 빨리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난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는 건강식이고 힘도 나잖아요. 맞습니다. 소고기는 확실히 기혈을 보충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관, 특히 비위가 후천지본이라 하여 건강의 중심이라 말합니다. 소고기는 비록 좋은 기운을 지녔지만 그 결이 매우 거칠고 섬유질이 단단해서 잘 익히지 않으면 질기고 소화도 어렵습니다. 젊고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강한 위산으로 소화할 수 있겠지만 우리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위산도 적고 소화력도 약해졌는데 그 단단한 고기를 먹는 순간 비위는 온 힘을 끌어와 그것을 부숴야 합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을 깎아먹는 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소고기를 드신 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워 잠을 못 자고 심하면 두근거림까지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장이 소화를 못하면 심장으로 열이 올라가고 그 불균형으로 인해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쉬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돼지고기는 혈관을 막고 소고기는 소화기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대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위고기, 이 고기야말로 육류의 영양은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돼지고기처럼 차갑지도 않고 소고기처럼 부담스럽지도 않은 균형 잡힌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위고기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구하는 생명의 음식으로까지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도 한의학적으로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준호 한의사는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한의학의 천인합일 사상에서 시작해 서양의 분자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이 거위고기의 위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기운과 성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로부터 거위는 백봉이라 하여 고고하고 기품 있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목이 길고 몸매가 유연하며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거위는 찬물 속에서도 떨지 않고 씩씩하게 논일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위는 깃털 아래에 매우 두터운 지방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 따뜻한 양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풀과 곡식만을 먹으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먹이를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깔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위고기의 기운은 맑고 투명하며 몸속을 뚫고 흐르는 듯한 생기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 돼지는 물기를 먹고 무겁고 축축한 기운을 지니며 소는 풀을 먹지만 느릿하고 둔한 기질이 강하죠. 한의학에서 심장은 불이고 혈관은 그불로 달아오르는 흐름입니다. 거위고기의 색은 붉고 희며 성질은 평이하면서도 따뜻하여 폐와 심장을 동시에 도와주고 기를 보충해줍니다. 전기 생수를 만들고 불은 금을 제압할 수도 있지만 또한 정화할 수도 있다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심장의 불기운이 건강해지려면 폐기와 전기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거위고기는 바로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처럼 차갑지도 않고 오리처럼 지나치게 한랭하지도 않으며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기를 보아되 과하지 않고 피를 드되 열을 올리지 않으며 심장에 힘을 실어주되 혈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의학이 말하는 온화한 보약, 균형의 정수인 평보지왕입니다. 여기까지는 한의학의 시선이었고 이제 양의학의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노인들이 매일같이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이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의 청소부로 불립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분석에 따르면 거위고기의 지방 구조가 놀랍게도 올리브유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거위기름의 70% 이상이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융점이 매우 낮아 겨울철 상온에서도 반유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액체 황금처럼 투명하고 찰랑이는 이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돼지 기름처럼 혈관 안에서 굳어붙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동성과 활성도가 높아 굳어버린 나쁜 콜레스테롤과 동맥 속 잔재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간으로 운반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정비할 때 손에 묻은 검은 기름때를 물로 씻으려 하면 잘 지워지지 않죠. 기름때는 기름으로 씻어야 없어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거위기름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연이 준 가장 이상적인 혈관 청소제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김준호 한의사는 미시적인 시선으로 들어가 거위고기의 또 다른 강력한 비밀을 밝혀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것은 단순한 근육 수축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심장 근육 세포에는 아주 작은 발전소 같은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전기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량 무기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미네랄로 심장 근육 세포를 노화와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셀레늄이 무엇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거위고기입니다. 수많은 육류 중에서도 거위고기는 셀레늄 함량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여러분이 거위고기를 먹는다는 건 곧 심장이라는 엔진에 최고급 항공유를 채워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고급 윤활유와 방청제가 추가로 더해지는 셈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듯 심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박동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꾸만 건너뛰는 맥박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증상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심장세포가 에너지를 잃고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회복제는 화학약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셀레늄이 풍부한 천연식품입니다. 그리고 거위고기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충전식 보약이라 불릴 만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김준호 한의사는 아주 인상 깊은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성함은 박철수 어르신, 당시 나이 65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책만 보며 살아온 전형적인 지식인으로 병원 수치를 철석같이 믿는 분이셨지요.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협착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 지시에 따라 무려 3년 동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고 매일같이 소금기 없는 데친 배추만 드셨습니다. 기름도 무섭다고 한 방울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식단을 지켰는데도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박 선생님의 얼굴빛은 핏기 하나 없고 잿빛에 가까웠으며 걸음을 옮기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김 원장님, 제 혈중지질 수치는 다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젊은 사람보다 낮다는데 왜 가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자꾸만 숨이 가쁘고
심장이 꺼져가는 것 같죠.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혈관에 기름은 없을지 몰라도 그 안에 기운도 없습니다. 기름만이 아니라 불도 꺼져버렸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 당연히 통증이 생깁니다. 그건 심장이 굶주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과루백피탕이라는 통기활혈 작용의 탕약을 처방했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매주 2번씩 반드시 거위탕을 고아서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며 되물으셨죠. 원장님, 고기요. 병원에선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거 심장병 환자한텐 독이라던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조리해서 드시면 약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책임지고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박 선생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거위탕이 정말 신기하더군요. 첫 끼를 먹자마자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 같은 답답함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안에서부터 힘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다시 찍은 영상에서도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혈관 탄력이 좋아졌고 막혔던 부위도 꽤 많이 열렸네요. 혹시 어디서 신약을 드셨나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요, 신약은커녕 저는 한국산 거위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을 보하고 표를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거위고기로 심장의 기운을 채우고 거위 기름으로 혈관을 소통시키는 이 방법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처방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건강의 근본 원리를 꿰뚫게 됩니다. 왜 깨끗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도 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서양 의학에서는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서라고 말하지만 김준호 한의사는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심장을 군주라 부르며 오행 중 불의 성질을 가진 장기라 설명합니다. 심장이 박동하면서 발생시키는 열, 즉 심화는 반드시 위장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 통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히면 열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과 머리로 치솟게 됩니다. 원래 소장은 따뜻해야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수분을 배출할 수 있으며 하체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과 신장이 서로 협력하는 심신상교, 물과 불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장년층은 왜 이 균형이 무너질까요? 첫째, 평소 생식 위주의 식사찬 과일이나 생야채만 먹는 습관. 둘째,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와 수액을 남용하는 치료 방식. 셋째, 에어컨과 난방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사는 실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위장과 비장을 냉하게 만들고 몸속 중심을 얼려버립니다. 결국 심장의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에서 멈추거나 머리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로는 고혈압, 안면홍조, 불면증, 입 안헌 증상들이 나타나고 아래로는 손발이 차고 대변이 묽으며 소변이 잦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중심은 막히고 위아래는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화가 내려가지 못하면 혈액은 식어버리고 그 안의 찌꺼기들은 응고되어 혈관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을 줄이고 음식을 맑게 먹어도 그 피가 차가우면 결국 안에서 얼게 됩니다. 겨울에 강물이
꽁꽁 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혈액이 따뜻하면 조금의 지방이 있다 해도 그 피는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심혈관 건강의 핵심은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심장의 불을 다시 살리고 장부의 물을 다시 덮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그리고 거위고기는 이 목적에 가장 잘 맞는 대자연의 식재료입니다. 하늘의 맑은 기운을 품고 자란 거위고기는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폐를 도우며 혈맥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위고기를 먹는다는 건 오래된 냉기, 어린 몸에 따뜻한 보일러를 다시 돌리는 일입니다. 얼어붙은 몸과 막힌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다시 불러오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김준호 원장님, 그러면 이 거위고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자,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렵게 사온 거위를 밖에서처럼 매운탕 불향구이, 간장조림 같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조리하고 고춧가루나 기름 향신료를 마구 넣는다면 그건 보약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독약이 됩니다. 거위 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높은 온도에 볶거나 튀기면 구조가 깨지고 그 소중한 기운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서 직접 자주 해먹는 맑은 거위탕 레시피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리의 철학이며 부엌에서 완성하는 한방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 재료 선택입니다. 거위는 반드시 신선한 생물이어야 합니다. 마트 냉동고에 몇 달 동안 얼어있던 건조하고 생기 없는 고기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죽은 고기입니다. 가능하면 재래시장이나 산지직송으로 유통기한 짧은 국내산 거위를 고르시고 연한 거위보다 1, 2년 자란 늙은 거위를 반마리 정도 약 1.5kg에서 2kg 정도 사서 손질합니다. 두 번째, 핏물 제거입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대충 하는데 이 단계가 이 탕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뼈가 있는 고기는 핏물이 깊이 배어 있으니 반드시 큰 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소금 한 큰술을 풀어 거위살을 넣은 뒤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고 중간에 2-3번 물을 갈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뼛속의 노폐물, 혈액 속 독소가 빠져나와야 비로소 영양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데치기입니다. 찬물에 고기를 넣고 생강 몇 조각 좋은 품질의 소주를 한 큰술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5분간 끓인 뒤 건져내는데 꼭 기억하세요. 데친 고기는 찬물로 씻지 말고 따뜻한 물로 헹궈야 단백질이 수축되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볶기입니다. 냄비에 소량의 기름만 두르고 데친 거위살을 중불에 볶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고 피하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동시에 고기 겉면에 볶음 향을 입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생강을 넣고 볶다가 특별한 재료 2가지를 더합니다. 첫째는 말린 귤 껍질, 즉 진피. 진피는 기를 소통시키고 지방의 눅진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붉은 대추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재이면서도 탕의 깊은 단맛을 더해줍니다. 다섯 번째, 끓이기입니다. 무조건 끓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찬물부터 시작하면 탕이 탁해지고 고기에서 기운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고기 위로 2마디 정도 넘치게 붓고 센 불에 끓이다가 뽀얗고 고운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푹 끓입니다. 이때 거위의 불포화 지방과 콜라겐이 서서히 녹아나오고 진정한 보약의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무리 채소입니다. 이 단계에서 흰무 당근 말린 표고버섯, 검은 목이버섯을 넣습니다. 무는 기를 내리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목이버섯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여 이 탕의 효능을 완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맨 끝에 간을 맞추며 끓는 동안 넣지 마세요. 그래야 고기가 부드럽고 국물도 탁해지지 않습니다. 송송 썬 대파나 미나리를 넣고 마무리하면 맑고 은은한 향을 머금은 거위탕이 완성됩니다. 한 그릇 떠서 식구들과 둘러앉아 먹으면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혈이 열리고 순환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수입 보약보다도 강력한 몸의 반응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정도를 넘어서면 해가 됩니다. 기름이 좋다고 매 끼니마다 먹는다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됩니다. 음양의 조화란 그런 것입니다. 절도 있고 중심을 잡아야 진짜 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 김준호 한의사는 아주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위고기라도 무작정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과 빈도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거위탕이 좋다고 하루 3끼 매일같이 푹 고아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비위는 기운을 흡수하고 걸러내는 마지막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릇이 작으면 넘쳐서 독이 되듯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국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또 다른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적정량은 일주일에 1~2번 많아도 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잡곡밥 진한 녹색 채소인 시금치나 브로콜리 고구마나 서리태 같은 돼지 뿌리작물 위주의 식단으로 속을 비워주고 비위에 여백을 주는 것이 균형 잡힌 건강법입니다. 두 번째, 껍질을 먹을지 말지는 체질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위 껍질이 제일 맛있잖아요 라며 고민하십니다. 맞습니다. 껍질은 고소하고 향이 진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드릴게요. 첫째, 몸이 마르고 늘 추위를 타며 손발이 차고 말소리에 힘이 없고 얼굴빛이 희미한 분들. 이런 분들은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의 지방과 열량이 몸의 냉기를 녹이고 심장의 기운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가 나오고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혀의 설태가 누렇고 평소에 입이 마르고 구취가 있으며 대변이 진득하고 시원치 않은 체질이라면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속살만 드셔야 합니다. 거위 살코기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이상적인 보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탕 국물은 마셔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단 작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거위탕을 한 김 식혀서 표면에 뜬 기름층을 국자나 키친타월로 걷어내고 맑은 국물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기는 줄이고 맛과 영양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식사법입니다. 김준호 한의사는 이쯤에서 통풍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통풍이 있는데 거위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통풍이 있을 때는 시기를 2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급성 발작기입니다. 발가락이나 무릎이 붉게 붓고 열감이 돌며 찌르듯 아픈 상태. 심지어 걷는 것도 힘들 정도라면 절대로 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육류든 한 점도 안 됩니다. 이 시기는 체내의 습열이 아래로 몰려 염증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식사를 가볍게 하고 채식 위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열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평상시 상태입니다. 통증이 없고 요산 수치도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라면 소량의 고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 정도 기운을 보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탕국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퓨린이라는 요산을 높이는 물질이 고기를 푹 끓인 국물에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진한 맛이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폭탄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거위고기를 드실 때 겨울무와 함께 조리해보세요. 무는 이뇨작용과 요산 배출에 효과적이라. 고기의 보양 효과는 살리면서도 대사 찌꺼기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거위고기를 먹는 이유는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함이지 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보양식을 메운 불향구이, 간장 양념구이처럼 기름지고 짠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물을 빼앗아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맵고 짠 자극은 심박수를 높여 심장의 기운을 소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 만든 보약을 스스로 해독으로 바꾸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맑고 순한 국물로 원재료의 기운을 온전히 살려야 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기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음식이 가진 원래의 고유한 맛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몸을 위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치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김 원장님, 거위 사는 것도 귀찮고 손질하고 끓이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냥 약 2알 먹고 말지요. 병원 약이 공짜인데 굳이 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네, 약은 공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건강은 병원 것도 약국 것도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삶이란 건 차가운 숫자나 검사 수치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햇살을 느끼는 따뜻한 손끝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다리의 흰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심장의 고동, 그리고 가족과 마주 앉아 나누는 그 환한 웃음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약은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습니다. 수치는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정신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많이 먹으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마음까지도 식어버립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망입니다. 반면 거위고기라는 이 음식은 하늘이 우리 중장년과 노년층에게 내려준 기운의 불씨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깃덩이가 아닙니다. 햇살이고 생명이고 마지막까지 살아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이제 우리 밥상에서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 짜고 매운 양념에 절은 반찬들을 밀어내고 거위고기 같은 정직한 음식을 다시 초대합시다. 요리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이라 여기고 식사를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약방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식탁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단지 식습관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병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공포에 쫓기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알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나와 내 가족의 음양을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말엔 꼭 실천해보세요. 핸드폰은 내려놓고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살이 단단하고 신선한 반마리 거위를 사서 정성껏 씻고 차분히 끓여보세요. 온 집안 가득 따뜻한 국물 향이 퍼졌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불러 말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심장을 위해,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어.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의 밥상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맛있는 한 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벗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보다 사람을 살피고 수치보다 기운을 본다는 중의의 정신으로 여러분 곁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줄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건강의 길에서 먼 길 돌아가지 않게 도와드렸다면 저에게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화면 아래쪽의 구독과 알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매일 제가 전하는 중의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댓글란에 심장 건강 오래오래라고 적어주세요. 그 짧은 4글자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배우자, 친구 통증과 병원 약에 지친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거위고기로 심장을 지키는 이 방법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바꾸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오래 사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고기는 닭가슴살도 아니고 연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왔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괜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세계보건기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종합해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고기 10가지를 엄선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기를 고를 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마트 정육 코너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마치 전문 영양사처럼 단번에 어떤 고기가 진짜 영양의 제왕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제 10위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자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의 장점은 정말 뚜렷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지방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사실상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겐 매우 효율적이고 가격도 부담 없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단골 식재료입니다. 열량 조절과 단백질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모범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닭가슴살이 겨우 10위에 그쳤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우리가 설정한 평가 체계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척도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영양 밀도입니다. 같은 100g의 고기를 먹을 때 하나는 오직 단백질만 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량 영양소까지 함께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닭가슴살의 한계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외하면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영양소가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마치 기본적인 업무는 착실하게 수행하지만 창의성이나 부가가치는 없는 직원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현대식 공장형 사육으로 길러진 닭은 생육 속도가 너무 빠르고 대부분 곡물과 대두박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이러한 사료 구조는 닭고기 근육 속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을 불균형하게 높이며 이미 오메가6 섭취가 과다한 현대인의 식단에선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닭가슴살은 좋은 음식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일 기능에 특화된 기초 도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진정한 영양 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12에 위치한 것은 그런 기능성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등장할 더욱 놀라운 고기들을 위한 입구 수문장의 역할을 맡기 위함입니다. 우리 순위의 9번째 주자는 닭가슴살의 친형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비슷한 고기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바로 그 고기, 칠면조 가슴살입니다. 이 고기의 특성은 닭가슴살과 거의 닮아 있으며 고단백 저지방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실제로 몇몇 수치에서는 닭가슴살보다 더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닭가슴살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올랐을까요? 핵심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미량 영양소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셀레늄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자유라디칼 손상을 줄여주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칠면조 가슴살은 셀레늄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기능은 익숙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전구 물질로 감정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설친다면 저녁 식단에 칠면조 가슴살을 조금 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닭가슴살과 마찬가지로 이 고기 역시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다소 높은 편이며 영양 밀도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다소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위로 선정된 칠면조 가슴살은 닭가슴살의 기능성에 약간의 추가 건강 이점을 더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기능성 식재료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8위부터는 우리가 익숙했던 고단백 중심의 고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훨씬 더 풍부하고 흥미로운 영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생굴입니다. 서울의 70대 김화자 어르신도 젊을 때는 굴을 그저 스테미너 음식점으로만 여겼다 하셨지만 사실 이 작은 조개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닭가슴살이 단백질에 특화된 한 가지 기능성 식품이라면 생굴은 미네랄의 황제로 불릴 만합니다. 특히 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연은 우리 몸에서 감염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며 미각과 후각 피부 건강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데 그리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개의 작은 생굴만으로도 하루는 물론 며칠치 아연 요구량을 가볍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육지의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농축력입니다. 게다가 아연뿐 아니라 생굴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 철분,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셀레늄까지 모두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동안 우리가 굴을 그저 회식 자리나 포장마차에서 먹는 술안주 정도로만 여겨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이제는 이 작고 촉촉한 조개를 영양 압축팩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매주 몇 번씩만 정기적으로 섭취해도 우리 몸은 분명 고맙다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미네랄 밀도를 바탕으로 생굴은 당당히 제8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7위입니다. 이 고기도 역시 바다에서 왔지만 앞서 소개한 생굴과는 성격이 꽤 다릅니다. 크기는 작고 가격은 저렴하며 자주 통조림으로 접할 수 있어 보기에는 전혀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고기야말로 작지만 강한 영양의 보고 바로 정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고급 생선이라 불리는 참다랑거나 방어가 아닌 정어리가 이 순위에 들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해산물 선택의 황금 원칙입니다. 바다에서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먹어야 안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는 다시 더 작은 생물을 먹다 보면 사슬 꼭대기에 있는 대형 어류일수록 몸 안에 중금속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 정어리처럼 먹이사슬의 하단에 위치한 소형 어류는 성장 주기도 짧고 중금속에 노출될 시간이 부족해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어리의 진짜 매력은 영양 가치에서 빛이 납니다. 우선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며 뇌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생선을 뼈째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어리는 자연 그대로의 칼슘 보충제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 칼슘은 우유보다 더 잘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작은 통조림 하나에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고품질 단백질이 전부 들어있으니 영양 밀도 하나만 따져도 닭가슴살을 훌쩍 뛰어넘는 구성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도 편하니 가성비 면에서는 이보다 좋은 해산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7위는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 바로 정어리가 차지했습니다.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고기입니다. 이제 제 6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로 연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연어는 단순한 연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야생 연어여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취향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야생 연어의 장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두 가지 뇌에 꼭 필요한 성분을 가장 풍부하게 갖고 있는 생선입니다. 이 성분들은 뇌 기능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키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야생 연어 특유의 선명한 주황빛 살코기를 만드는 비밀 성분 아스타잔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오메가3가 산화되지 않고 몸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며 그 자체로도 강력한 노화 방지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연어 대부분이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양식 연어는 곡물과 대두박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체내 오메가6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오메가3 함량은 야생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또 먹이로 자연산 크릴이나 새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의 색도 원래는 회백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색소를 넣어 인공적으로 붉은색을 띠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되다 보니 질병이 많고 항생제 사용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여러분이 다음에 연어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야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바다의 보물이라 불릴 만한 진짜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야생 연어입니다. 제 6위는 단순히 맛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의 왕자 야생 연어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제 5위입니다. 우리나라 식문화에서도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보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온 고기, 바로 풀을 먹고 자란 양고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의 경험담이 아니라 분명한 영양학적 이유가 뒷받침됩니다. 먼저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비교했을 때 양고기는 근육 섬유가 훨씬 곱고 부드러워 소화와 흡수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양이 반추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태생적으로 풀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이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넓은 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으며 자란 양은 그 고기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로 지방산 구성이 매우 건강해집니다. 풀을 먹고 자란 양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오메가6과의 비율이 2:1, 심지어 1:1에 가까울 정도로 이상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이는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의 고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양고기에는 공액리놀레산이라 불리는 특별한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 형성을 돕는 데 기여하며 일부에서는 세포 보호 효과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풀을 먹고 자란 양고기는 혈액 속으로 바로 흡수되는 햄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철분은 채소에 들어있는 철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 특히 빈혈이 잦은 중년 여성에게 매우 귀한 영양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사실 걱정해야 할 대상은 자연에서 풀을 먹고 자란 고기가 아니라 공장식 환경에서 곡물 사료와 항생제로 키워진 산업형 붉은 고기입니다. 자연 목초지에서 자란 풀양고기 한 점은 맛과 영양 그리고 회복력을 모두 갖춘 고밀도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위에 오른 풀양고기는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진정한 고급 붉은 고기의 대표 주자입니다. 방목 양고기에 이어 우리가 주목할 다음 고기는 바로 방목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라면 누구나 익숙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방목입니다. 자연 초지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건강 고기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서 소개한 방목 양고기의 장점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몇몇 핵심 영양소의 절대량에서는 오히려 방목 소고기가 우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 성분은 폭발적인 힘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방목 소고기는 이 크레아틴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카르니틴입니다. 지방산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이 성분은 체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소고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고기, 대부분은 곡물 사육으로 만들어진 공장형 고기입니다. 사육 말기에 옥수수와 대두를 강제로 먹여 살을 찌우고 인위적인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사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소고기 내 지방산의 균형을 깨뜨리고 영양 가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면 자연 속에서 자란 방목 소고기는 고유의 풍미가 깊고 고기의 밀도가 다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양과 에너지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제4위 방목 소고기. 그는 단지 한 점 고기가 아니라 대자연이 압축된 진정한 힘의 상징입니다. 이제 순위가 상위권으로 접어들면서 고기들의 면면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제3위는 이름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고기입니다. 바로 들소고기입니다. 쉽게 말해 방목 소고기의 상위 버전이라 보면 됩니다. 들소는 북미 대초원을 힘차게 달리는 야생 동물로 인공적인 개입 없이 전 생애를 자연 속에서 보내는 진정한 의미의 야생육입니다. 풀을 뜯고 자유롭게 뛰놀며 인간의 사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기의 구조와 성분 자체가 방목 소고기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건강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렇다면 들소고기의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같은 부위라도 지방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즉,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적합합니다. 둘째,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 적은 열량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단백질 대 열량 비율에서
거의 이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고기입니다. 셋째 철분 아연 비타민 B12와 같은 주요 영양소가 방목 소고기보다도 더 풍부하게 농축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들소고기를 먹는다는 건 말 그대로 자연에서 그대로 건져낸 힘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그 맛 또한 강렬하면서도 잡내가 거의 없어 제대로 된 조리만 거치면 매우 풍부하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입 정육 전문점이나 고급 식자재 마트에서 이 고기를 만나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들소고기. 그는 육류계의 특수부대라 불릴 만큼 강인하며 자연의 본질과 영양의 정수를 모두 담은 진짜 고기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코앞에 두고 2위 자리를 차지한 놀라운 고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고기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진가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슴고기입니다. 만약 들소고기가 특수부대원이라면 사슴고기는 숲속 깊은 곳에 은둔한 무림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슴은 우리나라 강원도나 지리산 자락처럼 숲과 산이 어우러진 곳에서 자유롭게 풀과 약초 열매, 어린잎 등을 골고루 먹고 자라는 진정한 야생 동물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자연 먹거리를 섭취하며 자란 사슴의 고기는 일반적인 붉은 고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양 구조를 지닙니다. 우선 지방 함량이 극히 낮아 심지어 닭가슴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그에 비해 단백질 함량과 영양 밀도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슴고기에는 붉은 고기의 대표 영양소인 혈색소 철분과 아연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2와 철분은 특히 흡수율이 높고 인체 이용률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조직결합 섬유가 적고 지방이 거의 없어 육질이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지녔으며 무엇보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레드미트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일부 전통 식문화에서는 사슴고기를 환자 임산부 허약자에게 귀한 보양식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순위는 흔함이 아니라 건강함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수한 영양학 기준으로 본다면 사슴고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제2위 사슴고기. 그는 자연의 깊은 숨결과 생명력을 응축한 진정한 슈퍼 레드미트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닭가슴살부터 출발해 단백질의 편견을 넘어서고 진정한 영양 밀도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야생과 방목의 차이를 체감하고 바다와 초원이 선사하는 선물들을 하나씩 만나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영광의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동양의 한의학에서도 서양의 전통 부족 문화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병을 앓는 사람, 임산부에게 특별히 권해온 진귀한 보양식. 바로 이 고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정한 최종 1위, 진정한 영양 밀도의 왕, 논란의 여지 없이 최고의 슈퍼푸드. 그것은 다름 아닌 간입니다. 특히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소나 양의 간은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간은 해독기관 아닌가요? 거기 독소가 쌓여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현대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간은 독소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독소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고성능의 정수 필터처럼 독소를 분해하고 담즙과 신장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할 뿐 스스로 그 찌꺼기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독소는 체지방 속에 쌓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물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랐다면
그 간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이제 그 영양학적 위력을 직접 느껴보시죠. 첫째 간은 전 세계 어떤 식품보다 풍부한 천연 비타민 A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 면역 기능 피부와 점막 유지에 필수적이며 속안 얇은 한 조각만으로도 며칠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은 비타민 B12의 왕창고입니다. 일반 소고기보다 수십 배 높은 함량을 자랑하며 우리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의 핵심 연료가 됩니다. 셋째, 철분. 특히 흡수가 빠른 혈색소 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개선에 있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넷째, 아연구리엽산, 콜린 코엔자임 Q 등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높은 농도로 흡수 가능한 형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간 한 조각은 수십 가지 고기들의 장점을 압축해 놓은 고농축 영양 캡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어떤 고기보다도 높고 깊은 영양 밀도를 자랑하는 간. 제1위는 당연히 자연 방목된 동물의 간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사육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기농 방목 소양 혹은 유정란 닭의 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간은 너무 강력한 영양식품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일반의 음식이 아닌 보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 2회 100g 정도면 충분하며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소간을 구하기 어렵다면 신선하게 손질된 유기농 닭간이나 오리간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고기 중 간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단백질을 넘어서 생명을 구성하는 본질을 담은 완전 식품. 1위에 자격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순위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기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영양 밀도를 보세요. 단백질과 지방뿐 아니라 그 고기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지가 진짜 영양의 기준입니다. 둘째, 사육 방식을 보세요. 풀을 뜯으며 자연스럽게 자란 야생 방목 자연사육이 언제나 좁은 공간에서 곡물만 먹고 자란 공장형 사육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동물이 먹은 것이 곧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세요. 살코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뼈는 국물로, 내장은 요리로, 우리가 평소에는 버리는 부분에야말로 놀라운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고 몸을 살리는 지혜로 삼았습니다. 이 3가지만 명심하신다면 다음에 고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영양학자가 된 것처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